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쌤이랑 같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염류 제일 많은 건 무엇이다? 염류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염화 뭐였어? 마그네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간간히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염화 마그네슘은 무슨 맛일까? 짠맛. 쓴맛 나요. 좀 쓴맛이 난다. 알겠죠? 그래서 짠맛, 쓴맛 이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내려가자. PSU 혹은 염료의 양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괜찮죠? 해수 1000g에 염료 40g 이것을 우리가 40 PSU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수로 계속 장난을 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개념 문제에서 이렇게 벌써 해수에서 이렇게 좀 장난질을 쳐놨는데 이거 어렵지 않다. 그죠? 우리가 바닷물을 500g이다. 얘를 기준값인 1000g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 또한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32 PSU가 되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 970과 염류 30g 이게 뭐야? 이게 해수 1kg, 1000g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지? 여기에 염류가 30g이니까 얘는 30 PSU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분이 32 PSU인 해수 3kg이다. 자, 이때 염류의 양이 얼마인지인데, 자, 다시 염분이 32 PSU라는 것은 해수가 1kg일 때 염류가 32g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해수를 3kg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염류는 또 3배 시켜주면 되겠죠. 96g이다 하시면 돼요. 자,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의 방향 하시면 돼요. 자, 염분이 높은 것은 낮은 것은 낮. 자,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 담수의 유입이 생깁니다. 염분은 낮아진다. 강물이 많이 유입.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담수의 유입이다. 해수가 얼어. 그러면은 이제는 담수가 빠져나가는 거죠. 순수한 물이 딱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높은 값이 나타난다.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자, 증발량이 많대요. 자, 그러면은 물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값이 나타나겠죠. 자, 9번 보자. 적도의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 그러면은 담수의 유입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염분은 낮아지겠죠. 중위도 지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괜찮죠? 극해역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아. 괜찮죠? 우리나라 주변에서 여름철 평균 염분은 겨울철보다 높다.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지? 우리가 여름철에 그래 강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증발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강수가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염분은 더 낮아지겠죠. 겨울철보다.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 이것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염분이 30 PSU이다. 이때 염류 누군지 몰라요. A와 B가 7대 1로 비율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때 염분이 45 PSU인 해수에서 A와 B 사이의 비율이 어떤지인데 좌측에 뭐라 나와 있었어? 염분 B 일정 법칙이 있죠. 염분의 B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비율은 일정하게 7대 1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우리가 항상 과학에 있어서 탐구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 보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자, 수조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를 각각 높이가 다르게 이렇게 넣어놨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니까 적외선 등을 쭉 띄워줘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가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빛 에너지가 얕은 곳에서는 잘 도달이 될 텐데 깊은 곳에서는 이 빛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될까? 하면은 그러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니까 이제 선풍기를 불어서 바람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이제 좀 간단한 실험으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표를 보시면은 가열하기 전에는 당연히 위아래가 계속해서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열 전의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을 하니까 우리가 선풍기를 안 불어줬어. 그러면은
적외선 등 빛 에너지만 쭉 가해주는 거죠. 그럼 제일 위쪽이 엄청 높은 값이 나타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온도가 줄어든다라는 이런 값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바람을 일으켰더니 일정한 층만큼이 수온이 같은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아하, 혼합층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 수온 약층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 봐야 되겠나? 자, 염분이 주어질 때 염료의 양 구하기 뭐 이런 거 나와 있네. 자, 염분이 35 PSU다. 자, 이때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27g이 들어있대요. 자, 그럼 뭐 나머지가 8g이겠네. 자, 그 다음에 염분이 70 PSU다. 이때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얼마나 있냐? 자, 근데 비율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비율로 우리가 나타내 줄 알아야 되겠다. 자, 보시면은 35 PSU라는 이런 바닷물에는 지금 염화나트륨이 27g이 있대요.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염분이 70 PSU인 곳에서 염화나트륨이 얼마냐? 자, 요거 하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금방 딱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세워서 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 사실 문제가 조금 더 까탈스럽게 나오고 싶다면은 이런 유형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동해와 황해 해수 1kg. 항상 이런 거 이제 또 장난질 칠 수 있으니까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A의 값은 얼마냐? 자, 이런 거 구하고 싶어 하네.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값을 안 줘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준 값을 조금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황산 마그네슘인데 지금 염화 나트륨의 값을 모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랑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랑 황산 마그네슘 비율 이런 것들은 서로들끼리는 계속 같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동해 쪽에서 25.64만큼의 염화 나트륨과 황산 마그네슘을 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황해 쪽에서의 이 각각들의 비율과 같다라고 이제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유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서 여기 안에서 그냥 내가 갖고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마지막 이제 내용이 남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상식적인 내용. 자, 여러분들 바닷물은 고정이 돼 있을까요? 흐를까요? 흐르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 해류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얘기한다. 자, 해류라는 것이 왜 발생하냐? 바닷물은 가만히 냅두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바닷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렁출렁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냐? 좌우로 움직이고 있냐면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 그러니까 파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결파는 횡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진동은 위아래로 주지만 진동이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냐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공을 냅뒀어. 축구공을 냅뒀어요, 바다에. 그럼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파동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이 물질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을 이동시켜 주려면 항상 바람이 필요해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적인 내용 조금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바닷물의 흐름이 따뜻한 바닷물이 있을 수도 있고 찬 바닷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바닷물이 따뜻한 쪽은 저위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찬 쪽은
극지방 쪽 고위도 지역이 이제 바닷물이 좀 찼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해류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38선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뭐 37도, 36도, 35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어.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바람이 쭉 불어서 우리가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이라는 게 붑니다. 동해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쭉 불어줘요. 그러면 뜨거운 바닷물이 서쪽으로 쭉 이동했다가 이쪽에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떤 나라들이 있어?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들이 있죠. 그런 대륙들을 마주하게 돼서 찢어져 나갑니다. 바닷물들이. 그래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위도 30도 부근을 지나쳐 오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따뜻한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엄청 큰 난류가 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예요. 이거 엄청 자주 나와. 쿠로시오 해류. 자, 이런 쿠로시오 해류가 크게 지나가는데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지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에서는 황해 난류가 흐르게 되고요. 동쪽에서는 동한 난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위도 37도를 기준으로 이제 에너지가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북쪽에서는 찬 바닷물의 흐름이 있단 말이지. 이런 찬 바닷물이 쭉 내려옵니다. 이쪽에 연해주가 있죠. 그래서 연해주, 한류, 찬 바닷물이 쭉 내려온다. 그리고 북한을 타고 내려줘.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여기를 우리가 조경수역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류들 있지. 물고기들 이런 친구들이 따뜻한 데서 살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찬 데서 살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다 다른데 한류가 흐르는 쪽에선 당연히 찬 쪽에서 사는 어류가 있을 것이고 난류에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곳에서 사는 그런 어류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만나버려요. 그럼 뭐야? 이 물고기도 잡고 저 물고기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조경수역이 그래서 어획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역 나오죠.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좋은 어장을 만든다. 이거 뭐 이렇게 막 크게 중요한가 싶은데 이렇게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쪽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더 세게 오기 때문에 난류의 힘이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역의 위치가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난류의 힘이 더 크니까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고요. 겨울철이 되면은 그러면은 찬 바닷물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이 있어서 겨울에는 남하한다. 뭐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지구온난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이 뜨거운 바닷물의 이동이 더 많아집니다. 바닷물이 더 뜨거워지니까 북상하는 값이 더 커져서 조경수역 값이 점점 위쪽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석 나와요.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쪽, 우리도 근데 서쪽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만 나아가면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가면 되나? 1시간 반 걸리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야? 어디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지? 모르나? 나도 모르는데. 나 몰라. 어디지? 가본 적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해를 가면 이제 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값들입니다. 자, 조석이 뭐냐 하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이 정말로 높이 차올랐다가 정말로 낮게 빠져나가는 이 전체적인 값을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류 우리가 용어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조류 이런 조석의 흐름이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 이렇게 나타나네.
뭐 조류를 많이 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만조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만자가 우리가 뭐 가득 채우는 그 만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류값이 가장 가득 찬,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높아졌을 때 만조, 만땅이야 만땅. 거꾸로가 간조입니다. 간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이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낮아졌을 때. 자, 이것을 보고 이 해수의 높이 차가 나타나죠. 만조랑 간조의 높이 차 해서 조차라고 합니다. 자, 이 조차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조차를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기도 하고 조석간만의 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조차, 조수간만의 차, 조석간만의 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만조 이 높이랑 간조 이때의 높이를 뺀 값을 조차라고 합니다. 자, 이 조석의 주기가 있는데 말이죠. 주기라는 것은 사이클을 얘기한다. 반복성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이 만조, 간조가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시간은 여기 나와 있어. 자, 여기 나와 있죠. 조석의 주기에서 약 12시간 25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보면은 한 번 정도 나타나는 때가 있고요. 보통 2번씩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밀물과 썰물은 뭐 알죠?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물, 썰물이 나가는, 그지? 밀물, 밀고 들어오는, 썰물, 쓸려 나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조차가 가장 큽니다. 다시 땅바닥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만큼 찼다가 이만큼 빠져나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뭘 볼 수 있는 것이야? 갯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동해는 어떻다? 동해는 높다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도 요만큼밖에 안 빠져나가요. 높이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가장 작다. 자, 조석 현상의 이용 나옵니다.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 이렇게 나온다고. 간조라는 것 다시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 갯벌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차를 이용해서 조력 발전. 자, 조력 발전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게끔 이렇게 조력 발전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유명한가? 인천에 있죠. 인천에. 뭐더라? 아니, 그 바보가 됐냐? 인천에 그 뭐지? 인천 딱 들어갈 때 그거 있는데 이 조력 발전 없어? 힌트를 주세요. 힌트 없다. 이름 뭐더라? 너희도 들으면 딱 알걸? 유명한 건데. 기억나면 얘기할게. 자, 어쨌든 뭐 조력 발전 이런 거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 자, 이런 것은 딱 세워놓으면은 그냥 물이 알아서 막 빠졌다 들어왔다 막 하잖아, 그지? 가만히 냅둬도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발전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생님이 알기로 3개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내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아. 왜? 이것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안가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이건 문 내용이니까 우리가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물이 들어왔을 때, 자, 만조일 때, 자, 봐봐. 만조일 때 바닷물이, 자, 여기가 육지라고 해봅시다. 바닷물이 이렇게 막 쭉 들어찼어. 자, 그래서 여기다 뭘 해놓냐니까 돌을 이렇게 쭉 쌓아놔. 이렇게 돌을 쭉 쌓아놔. 그러고 이제 간조가 되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쭉 빠질 거 아니야.
그 물고기들이 여기 탁 걸리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가 여기 쭉 걸려버려요. 그럼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물고기들 팔딱팔딱 뛰는 거 쓱 주워서 오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살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의 바닷물이 열리기도 한다. 자, 이거 뭐 살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뭐 처먹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살이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만조, 간조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때를 우리가 살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B랑 D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네. 자, 만조일 때가 여기고요, 간조일 때가 여기야. 그럼 A와 C는 이제 살이 값이 좀 작은 값이 되겠죠? 그지? 만조, 간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요 때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조차가 가장 작게, 이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작게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A와 C가 조금입니다. 자, 사리와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 이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값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어들이 조금 많단 말이죠. 다시 해류라는 것부터 해서 난류, 한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쿠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뭐 황해 난류 이런 것들, 그리고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 수역을 이룬다. 조경 수역에서는 우리가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용어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래쪽 아래쪽 조석에서는 조류, 만조, 간조, 조차, 그지?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되고, 항상 이 주기 12시간 25분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조석 현상의 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빠르게 풀어보자.